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이동주 박사님과 또 우리 섬겨주신 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북한 선교와 또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동박 바나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주제가 탈북 청년 청소년 선교 훈련의 비전인데 저도 북한에서 탈북 청년 때에 탈북한 사람입니다. 97년도 2월 달에 탈북을 했고요. 22살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최강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하다가 사연이 많았습니다. 강제 북송도 한번 당하고 또 중국에 체포돼서 감옥 생활도 하고 또 죽을 법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대한민국에 온 지가 지금 12년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서 참 마음에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려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올해 1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두 국가다라는 이런 적대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평양을 다녀오신 어떤 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북한의 평양에 통일거리가 있었어요. 통일거리 자체 이름이 다 바꿨답니다. 그리고 남북 화해 또는 평화 통일의 어떤 그 헌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동상 그거 다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는 확실하게 두 국가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50%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주제를 주셔서 정말 바쁜 시간에 짬짬이 자료를 찾아서 보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PPT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우리 통계만 먼저 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에서 탈북민의 다음 세대 역할의 중요성을 봤는데요. 먼저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고 제가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98년도부터 2024년 6월까지 통계인데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올해 6명을 지금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출 비용이나 그런 것이 엄청 높이 가격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의 어떤 그 위험 때문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감히 이제 탈출하기를 꺼리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와서 이것저것이 다 팔려갔는데 거기 가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클 때까지만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정말 악착스럽게 버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녀와 함께 탈북한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구출한 두 팀을 구출했는데 6명을, 첫 번째 팀은 엄마가 8달 된 딸을 안고 탈북을 넘었어요, 국경으로. 그리고 한 명은 17살 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 때문에 너무 멈춰 있는 사람, 또 자녀들을 안고 탈북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다가 체포되면 또 강제 북송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의 숫자가 확실히 줄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탈북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출한다음의 현장에서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탈북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높은 철조망을 이중, 삼중으로 쳐놓고 이제 북중 국경도시에 가서 이 사진을 다 찍어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점점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에 100m에 하나씩 군인들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만 서면 군인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다고 해서 보이고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이 귀찮을 때를 조직해서 교차적으로 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무역하러 나왔던 사람들,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가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이를 보시면 탈북민들의 남한의 입국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통계를 보시면 여성들이 72.1%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나온 북한 출신의 청년과 청소년,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 그리고 남한에 와서 결혼해서 나온 탈북민 자녀, 이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북한 선교에서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가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돌보느냐가 앞으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통계를 보시면 과거에는 탈북민 청년 청소년이 훨씬 많았어요. 단독으로 입국한 사람도 있었고 부모하고 같이 온 사람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훨씬 많았는데 이게 추이를 보시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북한 출신보다 탈북 제3국 출생이 50%대를 이렇게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탈북이 어려움, 탈북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97년부터 시작해서 대량 탈북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각각 팔려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온 자녀들이 2015년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15살 뭐 이렇게 청년 청소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추이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3국 출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북한에서 온 자녀들도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들에게서 이렇게 모아서 지금 학교에 들어간 분들이고 대다수는 요즘에 탈북하시는 청년 청소년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예요. 제가 여기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통일의 68% 적대 통일 원치 않는다 또는 북한은 적대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통계가 68%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59%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통일을 원한다 또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이제는 적대적이다 아니면 원치 않는다, 통일 원치 않는다는 청소년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리더들도 부족하다, 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형별로 우리 탈북민 청년 청소년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북한 출생이 있어요. 가족 동반 입국 또는 가족 선입국 단독 입국. 그러니까 이것을 90년대 초반에는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자녀들이 탈북했다가 가족들을 데려온 경우가 있고요.
훗날에는 그 가족들이 동반 탈북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뉴스를 한 번씩 쭉 살펴보다 보면 2017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오다가 식량에서 체포돼서 온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자살한 경우가 있었어요. 2012년부터 19년까지 가족 동반 탈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2009년까지 단독 탈북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그렇게 온 사람들 우리 통일부에서는 탈북 청소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교육부에서는 탈북 학생 또는 탈북 청소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 또는 다문화 자녀 이렇게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따라서 이름을 따로따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주해서 나온 그 자녀들과 함께 보면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출생들이 있어요. 중국의 제3국 출생, 그리고 뭐 다문화에 속하기도 하고 또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한 출생이 있어요. 남한 출생은 북한 이탈 주민 자녀예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등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뭐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포로되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세대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포로되어 갔다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세대는 포로돼서 끌려갔던 아픈 세대보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어려서 끌려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 다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저 성전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대로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세대는 정착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취한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취한 다음 세대는 성경에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 이는 하나 여호와를 모른대요. 여호와가 행한 일도 모른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우리가 탈북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중국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로된 세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포로된 세대, 포로로 끌려간 세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그런데 대한민국에 나온 탈북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착하는 세대예요. 그게 좀 달라요. 중국에서 예수 만난 사람은 포로된 세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직행으로 막 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은 정착하는 세대. 정착하는 세대는 주님보다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세대예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구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삼국으로 데려오는 가정에 삼국의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양육을 합니다.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제 삼국에서.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려움 극복 정말 이 장벽을 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새는 그 중국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한 이틀 반 동안 조그만 차에 옛날에는 버스에다 이렇게 몰래 태울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실명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차에다가 우리 탈북민 2명에서 3명을 태우고 그 중국의 큰 높은 거리를 그냥 횡단해요. 이렇게 긴 거리를.
운전하고 오는데 오다가 앞에 초소가 앞에 또 차를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두 명이 야 초소 있다면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또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극심한 긴장감 그리고 그 피로 그리고 국경을 넘을 때는 옛날에는 뭐 국경 표시한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 정도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때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높은 철조망과 가시 철조망으로 이렇게 더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 넘을 때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 브로커들이 먼저 이렇게 넘어서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이렇게 넘어가지고 중국 쪽 나무에다가 밧줄을 걸고 저쪽 다른 국가 제3국의 그 밧줄을 걸고 그 바구니를 달아서 이렇게 끌어줘요. 이렇게 끌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서 내려와서 뭐 숲속에서 뒹굴고 또 강물 건너고 초소를 건너서 숲속으로 내려와서 브로커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그 빙글빙글 도는 그 험한 길을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면은 옷이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멍들어 있고 그리고 신발이 어디에 벗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내려다가 바로 뭐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가장 마음이 간절할 때 거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정말 효과적이에요. 예수를 정말 그들은 간절하기 때문에 생명을 금방 이제는 안전하다는 생각과 그동안 넘어왔던 그 길에서 고생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욕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사랑해주고 하면 다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한동안은 열심히 살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자주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화를 해서 나와 하면 이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끈이 있어요. 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탈북민 선교에서 다음 세대도 어떻게 양육할까라고 할 때 포로된 자의 어떤 그 마음, 그 환경을 어떻게 좀 만들어주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책자 제가 원고를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첫 장 여기 대부분 다 설명을 했고요. 그 표 아래에 2024년 6월까지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2024년 6월까지 집계된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34,183명입니다. 34,000명일 때가 뭐 정말 34,000명을 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72.1%입니다. 여성들이 항상 78%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때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좀 더 많이 왔어요. 왜냐면 남성들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 권과장과 목사님처럼 저 러시아를 돌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서 좀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비율이 조금 그래도 72.1%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탈북이 북한에서 최근에 탈북하는 일보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숨어서 살다가 대한민국을 입국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탈북민 다음 세대가 제3국 출생의 자녀들이 북한에서 부모님들을 따라 탈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 제가 표에서 설명했던 그런 자녀들이고요. 대안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제3국 출생 우리 자녀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이 있어요. 거기는 무조건 북한에서 출생한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국에서 출생했거나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어떤 혜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와서 대안학교 같이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북한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정무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원래 약합니다.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다가 여기 와서 언어를 바꾸고 다시 배우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그 우리 입시를 뚫고 대학에 입학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 이제 학교 기능공학부 폴리텍 대학 뭐 이런 데로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해도 대학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학교 못 가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를 넘어가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좀 더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대안학교에서 국가가 그들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북한 출신의 청소년일 때만 뭐 100% 그리고 중국 제3국 출생일 때는 그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또 계속해서 좀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 좀 이것을 많이 좀 풀어주고 좀 이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을 좀 떳떳하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28일 날에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군대에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출생 우리 자녀들은 면제도 될 수 있어요. 군면제. 그런데 중국 출생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말을 못하는 애를 데리고 가. 군대도 머리 아파요. 이게 말을 해도 반말을 하는 애들. 군대 가면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모르니까 반말. 응. 그래 뭐 이런 애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군 생활 1년 6개월 하면 애들이 말을 잘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자신감, 자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철들어요. 여기 와서 처음에는 애들이 정체성이 정말 힘들어해요. 내가 어디 사람이야. 그런데 군에 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착,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군에 가서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짱깨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중국에서는 꼬리방즈라는 욕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짱깨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조선족이나 우리 북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꼬리방즈라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꼬리방즈가 되고 여기 와서 또 짱깨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체성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우리가 어떻게 좀 품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아이들을 잘 품는 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앞으로 중국 교회와 연결을 해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잘 세워지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신경을 쓰자. 그리고 남한에 출생한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남한 출생 우리 아들이 3명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은 중국 출생으로 군대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둘째하고 셋째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북한 말을 들으면서 자라고 해요.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면 한국말을 또 배우고 와서 이 문화 충격을 아이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북한말로 엄마하고 대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날 때는 얘네들도 북한말로 엄마하고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한 번은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더냐면 앞에는 우리 다른 목회자와 자녀가 제가 우리 아들이한테 있어요. 밥을 먹는데 그 자녀가 북한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밥을 못 먹고 계속 내눈치만 보는 거죠. 이 아이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따로 훗날에 이야기해서 왜 너는 앞에 아이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내 눈치를 봤냐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혹시 마음 상할까 봐 그러니까 뭐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부담이 있느냐?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사하고 연락을 할 때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혹시 알고 우리 다른 아이들이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왕따를 시키면 어떠나라는 그런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문화에 학교에 가면 그냥 돼요. 여기처럼 막 이렇게 일일이 막 체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학원도 또 챙겨줘야 되고 아이들을 뭐 대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줘요. 우리 부모들은 이 땅의 정착이라는 부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탈북민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전문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인터뷰로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바라보면서 공감도 가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이 비록 남한에서 태어났지만 북한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북한에서 부모들이 북한과 제3국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이 아이들이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런 뭐 여기는 아직 쓰지를 않았는데요. 아이가 가방을 너무 무겁게 가지고 다녀서 왜 그런가 해서 살펴봤더니요. 그 가정에 가정통 지문이 가득 쌓여있더래요. 부모가 열어보지도 않았고 이 아이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통 지문을 몇 년 동안 이 메고만 다니고 부모들이 사인해서 뭐 보내주고 이게 없이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을 해서 일반적인 어떤 도덕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 많았다. 그래서 뭐 학교 교실에서 창문에 걸터앉는다거나 내려와라고 하면 싫어라고 하면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우리 탈북민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그 교사들의 그런 인터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를 했고, 좀 본론에서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이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북한 출생 탈북 청소년들이에요. 보면 학령기인 6세부터 24세가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청소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90년대 초기에 탈북하신 분들 그리고 2000년대 탈북하신 분들의 그 청년들의 그 차이가 확연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년 만에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청년기에 대학까지 졸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회가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제도가 붕괴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탈북하는 사람. 그런데 공부 연령기 미취학 아동 때에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사회 제도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북한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20, 30대의 자매들이 북한 우리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너무 비극적이게도 북한에서 생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내몰리다가 또 다시 탈북해서 이것저것 팔려다니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중국에서 또 낳고 대한민국에 넘어온 그런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 헬리나 우엔의 어떤 그런 다음 세대, 내일의 세대라고 불렀어요. 헬리나 우엔은 70년대 나온 책인데 지금의 세대는 고독한 군중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다음 세대는 세 가지로 그 특징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내향성이야. 내향적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상실의 세대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강박성을 가진 세대다.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이 탈북민들이 다 같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내향성은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오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탈북민 대학생들도 제가 가끔 만났어요. 탈북민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토론도 가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학도 다녀오고 뭐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괜찮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듣자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를 초청해놓고 교회가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탈북민 부서를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탈북민 그룹을 왜 북한 사람이라고 따로 이렇게 그룹을 구별하느냐? 그래서 더 복음을 그들에게 따로 증거하고 더 덜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남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그게 싫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권위적이다 교회가. 여기에서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의 특징이 다 나오더라고요. 내향성.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북쪽 출신이에요. 저 해산. 거기 사람들은 아주 노후한 북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북쪽에 아주 그 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려서 와서 빠른 시일 날에 이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자기를 감추고 살고 싶다는 요구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혹시라도 친구들 사이에 말투가 하나씩 사투리 하나씩 나오니까 너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특시로 이 친구하고 관계를 끊었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감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잘 설명해 줬어요. 개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지극히 개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로 즉각적인 것에 관심이 즉각적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미래적 지향적이라거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오늘을 내가 투자한다거나 개념보다는 즉각적인 자기 만족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차원적인 위선. 나는 의롭다고 말을 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위선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능성 또 하나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그 내향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미지의 어떤 세계와 접촉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포로 시대가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초월적인 사람, 자기 헌신적인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아요. 이 내향적인 어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된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봤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즉각적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그 모든 기쁨, 자유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 전에도 유럽의 한 청년이 BTS 그 아주 소규모의 BTS 그룹이었어요. 거기는 뭐 재미도 없어요. 그냥 헌신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탈북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기 전에 진짜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다 단절시키고 북한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결국에는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 여기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럼 한번 여기까지 가봐.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를 오픈하고 있어요. 자기는 북한에서 왔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 데서 저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버지 상실의 세대.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상실의 세대는 부모는 있는데 아버지는 없다. 그건 뭡니까? 내가 모델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규범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고 불렀던 수령이 자기를 어떻게 유린했는지를 뼈저리게 아픔으로 느끼는 세대. 자,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수령에 충성하면서 가족도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탈한 어째별을 살면서 혼자서 탈북했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규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헨리 나우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그런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도 없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빼앗긴 사람들은 외로워요. 외롭고 마음속에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델을 어디서 삼냐? 자기네 동료들 안에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라고 하는 그 강박성이 또 뒤따르게 돼요. 그래서 강박적인 세대다. 저는 우리 탈북민 청소년 그리고 제3국의 청소년 그리고 우리 남한 출생의 청소년 이 세 무리를 보면 제일 강박성이 많은 게 북한 출생이에요. 왜냐면 아버지를 상실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떡하나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외로움에 빠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보다 강박적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였나요? 올해 초에 여명학교라고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거기 졸업생 자매가 33세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다들 충격적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강박성 때문에. 잘 살아봐야지. 정말 노력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라고 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왜 북한에서 빵이 없던 곳에서 이제는 풍족한 빵이 있고 자유가 없던 곳에서 이제 자유가 있는데 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 강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래가 없어요. 북한의 미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제는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없는 세대,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에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강단에서, 높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옆자리에 앉아서 복음이 증거 더 효과적이겠지. 이런 연구가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수평적 구조보다는 수직적 구조예요. 담임 목회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전도 방식은 뭡니까? 가보자.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결국은 그런 구조 가운데서 아버지 상실한 사람은 절대로 굽어져서 이 은혜를 받지는 못해. 단지 목회자가 낮아져서 친구처럼 야 같이 밥 먹자 라고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더 마음의 문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스승이었던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줄 때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은 허물이 없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구제받는 옷을 나눠 입었어요. 한국교회가 보낸 큰 가방에서 우리가 나눠 입다 보면 나도 하나 좀 찾아줘 이렇게 해서 함께 입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이렇게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쉽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용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했고요. 제 3국 출생 한번 볼게요.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뭐 공권력으로부터 엄마는 범죄자였어요. 늘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무능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 결국은 엄마가 북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아픔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이지 않아요. 안식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엄마는 있는데 엄마가 대한민국에 와서 따라와서 보니까 또 다른 아빠와 살고 있고 또 동생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가족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잃어버린 정체성, 두 번째 안식처의 부재, 그리고 세 번째 고립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정체성은 누구인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뭐 결국에는 민족적 정체성은 없어요. 민족적 정체성은 없어요. 내가 중국 사람이야? 또는 내가 뭐 남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은 늘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이렇게 섬기던 교사들 있죠? 상처를 받는데요. 남한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중국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왜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네들 키워야 결국에는 중국 응원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중국에 가 있으면 또 남한을 응원하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지 말자. 이들이 어디 사람이냐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제3의 정체성. 아니, 너희들 다 품을 수 있는 아이들이야. 라고 하는 데서 조금 더 포괄적인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엄마예요, 엄마. 보니까 처음에는 엄마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팠고 부끄러웠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품어주는 엄마,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데려온 엄마에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안식처의 부재는 뭐예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늘 불안해요.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했거나 떠남을 겪었던 그런 강제 분리의 어떤 경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공안에 체포돼서 다시 오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아빠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에 온, 그리고 훗날에 또 다시 아이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늘 불안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립된 세대, 어디도 속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 그리고 남한 출생 아이들을 보시면 결핍이에요. 이 아이들의 특징 첫 번째가 결핍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 관계의 결핍. 그래서 저도 우리 인천에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만 한 3,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엄마가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일반 다른 탈북민 나이 드신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매달 얼마씩 돈을 주는 식으로 자녀들을 맡긴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중국식 자녀 교육 방법, 그리고 또는 북한식 자녀 교육이기도 해요. 누구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돈만 주면서 키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늘 결핍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안마방을 합니다. 안마방을 하는데 그 남편은 17살 이상의 남한 사람이에요. 이 남한 사람은 이 베개에다 칼을 메고 산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경우 다 죽이겠어. 이런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그 장모님이라고 해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되는데 장모님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경찰에다 신고해라 라고 해서 얼마 전에 뭐 이제 강제 분리 조치를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늘 숨어 다니고 저녁이면은 안마방에도 애들을 데려가서 그 옆에서 아이들을 두는데 큰 아이가 남자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커서 여기 올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탈북민 이 남한 출생의 자녀들도 사실은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던져짐이죠. 학교의 던져짐. 이 단어는 제가 어디서 생각했냐면 우리 그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가서 미국의 학교에 보내주는데 미국 학교의 교사가 연락이 올까봐 두렵다.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던져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낮에는 남한의 학교에 던져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북한으로 던져짐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향성을 띠고 있어요. 결국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늘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울까? 분단 80년 이제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북한을 품도록 일꾼들을 키우실 것이다라는 우리 마음가짐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들을 보면요, 이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물리적 이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느냐, 이 아이들은 어떤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각각의 어떤 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통합적 관점으로 이제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명을 가진 아이들이냐, 어떤 부르심이 있는 아이들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문제아라고 보여지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우리 대안학교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세우는데 좀 마음을 쓰고 또 우리 탈북민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우리 그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을 좀 건강하게 좀 키울 수 있도록 좀 연합과 선한 어떤 그 뭡니까 뭐 어떤 데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었고 성추행을 겪었던 그런 자녀들도 있죠. 대안학교에서 이 벌범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선한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한기독교 총연합회나 북한사역자협회나 또는 대안학교나 이래서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좋은 선한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땅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선포되는 그날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말씀 한 구절을 좀 이 발표할 때 어떤 말씀을 쓰시겠습니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5절은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리로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좀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도 열어주실 것이고 북한 열어주시면 우리 한국교회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함께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좀 이렇게 또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이 좀 있죠. 네.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사진 한번 다 나오셔서 다시 한번 사진 하고